아, 아. 화장실 갔다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얼굴로 오늘 강의를 하러 오다니.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엘리베이터 타다가 수염도 안 깎고 어제도 이 자료 만든다고 새벽 2시 반까지 자료 만들다가 그러니까 아휴, 얼굴 보고 웬 노숙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뭐 축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운동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잘하는 선수를 보면 되게 쉽게 하잖아요. 쉽게. 어떻게 저렇게 몸놀림이 참 쉽게 할까. 네.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분도 아마추어 최강 골프 네, 굉장히 잘 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잘 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주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 쉬운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 양대천 교수님이 재무제표, 양 교수님도 되게 쉽게 설명 잘해 주셨잖아요. 제가 양 교수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서 다 들으면서 야, 역시 대가시구나. 회계를 저렇게 쉽고 재밌게 말씀해 주시다니 네, 역시 대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빠르게 이제 종목을 쫙 점검을 하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가 제가 이걸 총 3개거든요. 자, 삼성전자 제일 오른쪽에 연봉 차트죠. 제일 오른쪽에 연봉 보면 10년 평균, 그죠? 자, 이 10년 평균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좋을수록요. 좋을수록 좋은 회사인데 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살 기회를 안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평균을 거의 안 깨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평균은 안 깹니다. 왜냐하면 세계 초인류 회사니까. 초인류 회사를 함부로 외국인이 50%에서 58% 들고 있다가 지금도 50% 들고 있는데 남들이 싸게 사게끔 안 해줍니다. 싸게 정말 해줄 때 요때는 걔네들이 리만이 파산하고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걔네들이 점포 정리 세일을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팔 때 말고는 이렇게 10년 평균 밑으로 가면 빠르게 이렇게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 평균 근처 왔을 때가 너무나 땡큐다 하고 이런 초인류 기업은요 그냥 5년 평균 보고 사시는 게 맞아요. 5년 평균 깨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의 과거 5년의 성장의 평균값에 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5년 평균이 깨지면 사는 겁니다. 그냥 5년 평균 깨지면 그냥 눈 감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회사가의 성장이 끝난 게 아닌가.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지금 5년 평균은 깨졌지만 이 사이클 기업은 PBR 밴드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삼성전자는 PBR 1배를 잘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기 때문에 1.1배, 요거 초록색 선이 1.27이거든요. 1.27 깨졌을 때 들어가고 깨졌을 때 사고 1배 깨지는 거 기다렸다가는 잘 안 오니까. 그리고 전자는 아까 하이닉스는 0.9에서 1.6이었는데 전자는 1.1에서 2.1이에요. 그래서 2배가 넘어가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1.5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PBR 밴드를 보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재무제표 한 번은 찾아보고 매매를 해야 되죠.
재무제표에서 뭘 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들어가도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웬만한 HTS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돈 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쭉 있었거든요. 23조 9천억, 24조 3천억, 23조, 27조, 30조, 뭐, 이런 식이에요. 영업이익이 53조 나왔다가 58조 나왔다가 27조로 박살났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랐댔죠. 44%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왜 올랐냐? 코로나가 왔으니까 더 이익이 박살났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삼성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요 코로나 때죠. 요때. 네, 우리나라 코스피도 자꾸 올라가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코로나가 없었던 19년도에 27조 나왔는데 20조 밑에 한 18조 나올 거고 18조에 20배를 곱해도 360조 뭐 이런 식으로 10배 곱하면 180조니까 주가가 더 박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6조 나왔어요. 코로나 때도. 그 다음 해 2020년 연말에 확 올라가서 21년 오버슈팅 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익이 어떻게 됐나 보면 51조나 나왔습니다. 51조 나왔는데 1월 달부터 계속 밀렸었는데 아니 22년도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시클리컬 주식에 이런 애널리스트의 예상치 제가 잘 안 믿는다 그랬죠. 시클리컬인데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이런 식으로 이익의 매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제가 딱 하나 보는 건 그거예요. 요 회사의 내년도의 매출이 그 전도의 매출의 고점을 벗긴다라고 얘네들은 예상하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익은 되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매출 보세요. 매출 보면 24조에서 23조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2019년도에. 이익은 반토막이 났지만 매출 자체는 그렇게 안 꺾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020년도, 21년도 가면서 이익은 58조 8천억 회복을 못하고 51조밖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 240조 하다가 270조, 300조까지 갑니다. 매출이 더 늘어나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매출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냐. 이익은 51조가 아니라 43조도 아니고 41조 예상하고 있어요. 네, 내년에. 그래 해도 얘네들이 매출은 또 정고점을 뚫는다라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기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믿고 사고 그리고 이 매출을 왜 매출을 보냐면 누군가가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왔는가를 보는 거죠.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와서 얘네들의 밥그릇을 누가 뺏어먹는 애들이 나타나는지 그게 없잖아요. 없으면 삼성 그 반도체에 빅그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빅그로스 그냥 15%, 20% 사이는 늘 증가하니까 올해는 이제 한 자릿수 증가한다라고는 하는데 그 정도는 증가하니까. 근데 누가 새로운 뛰어드는 놈이 없으면 요 세 회사가 서로 공급 조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 조절도 하기 때문에 매출은 그러면 새로운 신고가 매출이 나오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조정받고 고점 돌파, 조정받고 고점 돌파, 고점 돌파하는 데까지 하나, 둘, 셋, 4년째 고점 돌파해버리죠. 요때 고점이 나왔으니까 1, 2, 3년째 고점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박살났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죠. 요때 요게 고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돌파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시면 그냥 외국인처럼 가만히 들고 계시든지, 가만히 들고 계시든지, 요 5년 평균 요거는 회복할 거니까요. 5년 평균도 회복 못하게 되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는 회사가 되는데, 이 5년 평균치가 지금 거의 6만 9천 원 근처 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5년 평균을 회복하고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떼서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환율이 너무 이번에 오버슈팅이 했기 때문에 밑으로 좀 이번에 언더슈팅 나올 것 같아요. 꾼에서는 제가 1130원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잘하면 1050원 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네이버 봅시다. 네이버도 많이들 들고 계십니다. 자, 네이버 보세요. 이 연봉, 이건 이제 분기 차트인데, 분기 차트랑 연봉 차트까지 이래 쭉 보면 그냥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보입니다. 그죠?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우상향하고 최근 10년 평균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 요 10년 평균에서 최근 3년도가 좀 가파르긴 한데, 얘는 왜 그랬나 또 싹 보는 거죠. 보면 매출 4조 6천억, 5조 5천억, 4조 3천억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5조 3천억, 6조 8천억, 8조 1천억, 내년에 9조 6천억, 뭐 이렇게 가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네카오가 합쳐서 매출이 이제 사상 최대 15조를 돌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대 15조를 돌파했는데 주가는 지금 이렇게 박살나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분기 차트라서 요거는 10년은 10분기 평균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왜 요 일봉 차트랑 같이 가져왔냐면, 일봉 차트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 무섭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기서 판단이 안 섭니다. 판단이 안 서고, 또 저번처럼 이러다가 또 빠지고, 이러다가 또 빠지고, 이번에도 이러다가 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평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요게 제가 분기인데 10년 평균으로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살 때 그래도 하나 체크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이익이 19년, 20년, 21년 넘어갈 때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었는데, 정말 이게 스토리로 올란 건지 실적 모멘텀을 정말 갖고 올란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4조 3천억에서 6조 8천억. 이익 증가율이 되게 좋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하면서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올해 살짝 슬로우 할 수는 있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에 17조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매출만 증가하면 이익은 이 정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회사니까. 왜냐하면 네이버의 포탈의 점유율이 80%가 넘고 전자상거래도 아주 탄탄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죠. 사면서 고민은 요 정도 올라가서 주가가 이래 밀렸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에 정고점을 돌파할지, 그것만 어려울 뿐인데, 그거는 또 뭐 볼린저 밴드 차트를 보면 또 어느 정도 또 이 변동성의 고점이 나오기도 한데, 이것만 봐도 26만 원, 7만 원은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선수 영역으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볼 때, 요 중간에 요 바 차트 있잖아요. 항상 주가를 보실 때 항상 요 매물대를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보통 차트 강의에 보면 그냥 이동평균선 정도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동평균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바로 매물대 차트입니다. 제가 선물 옵션 매매할 때도 이 매물대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요. 이 매물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백마고지예요. 백마고지. 전투가 엄청나게 치러진 곳이에요. 전투가 엄청나게 치러졌는데 여기서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기면서 이렇게 확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요 중간 매물이 없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네 산성이 함락되고 나면 그 다음 상승이 어디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여기가 중요한 고지 하나, 산성 하나, 그 다음 산성은 여기,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근데 그 매물대의 개념이 없으면 여기서 올라올 때 이 아무 매물이 없는 요런 데서 막 주식 팔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 고지예요. 그 다음 고지. 전쟁을 한다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중요한 고지 전까지는 그냥 벌판이잖아요. 벌판이기 때문에 쑥 가는 거예요. 그냥 쑥.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이버의 1차 목표는 여기 28,000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28,0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재작년 코로나 때 제가 중간에 한번 8, 9, 10월 달에 조정을 이제는 좀 받을 건데 빠져봐야 2250이고 뭐 이런 얘기를 그 책에도 적혀 있잖아요. 다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1800에서 2000 사이가 엄청난 요런 고지였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아주 가파르게 1430 갔다가 쭉 올라오면서 여기서 한번 부딪히는 듯 하더니 6월 중순에서 7월 달에 이걸 확 뚫어버리더라고요. 확 뚫어버리면서 이 고지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매매를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뚫렸네라고 하는데 이런 매매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 오늘이 이제 올해 반등의 최고점이야. 이제 더 못 올라갈 거야. 다시 빠지면서 1800, 뭐 1700 갈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매물대 차트가 우리가 매매를 중요한 종목 매매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매물대를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한 달에 2, 3조의 파생 상품을 과거에 매매를 하면서 정말 실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박세익 전무가 쉽게 풀어주는 차트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차트의 정석 1, 2, 또 차트의 정석 부록 해가지고 3권의 교재와 함께 총 30강의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한 해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다 2023년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필살기 종목으로 제가 요거는 이 다른 경쟁사, 다른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이 이걸 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작년 연말에나 이래 만나면 다 키움증권사라고 너 HTS 뭐 이용하니 하면 우리나라 10명 중에 3명은 다 키움증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기서도 키움증권 거의 3분의 1 넘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다 돈 벌겠다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잖아요. 막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하면서 금캐러 막 가시는데 금캐러 금맥을 가서 거기서 이제 청바지 사서 갈아입고 막 지금 금캐러 가시는데 결국은 HTS로 모바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주시면서 그렇죠? 여기다가 수수료 주시면서 열심히 돈 벌려고 매매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사주고 묻어놓을 주식 중에 하나는 네이버, 그 다음에 이런 증권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증권주가 되게 부침이 심해요. 왜 부침이 심하냐면 아까 착각하고 있다 했죠. 착각. 요 재무제표 잘 보세요. 2017년도에 순영업 수익 여기 보시면 이게 5,900원인가 5조인가 5,900억 6천억 8,600억 1조 4천억
21년도에 1조 8천억 브로커리지 피가 많이 들어왔죠. 다들 막 주식하겠다고 막 엄청난 계좌 개설하고 하니까 증권회사가 영업이익이 3천억, 2,800 하다가 4,700억, 9,600억, 1조 2천억 난 겁니다. 당기순이익도 3천억, 7천억, 9천억 났죠.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9천억 갔다가 4,900억이니까 순이익이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집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이때까지 한번 보셨잖아요. 25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머릿속에 DCF로 미래 캐시플로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증권회사의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그런데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왜 아까 우리은행도 말씀하셨었는데 왜 은행주는 아니고 증권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상향을 하려면요. 물가를 전가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든지, 그죠? 아니면 물건을 처음에는 A만 팔다가 B도 팔고 C도 팔고 하면서 확장성이 있든지. 아마존이 20년 전에는 중고책만 팔았잖아요. 중고책. 중고책 팔아가지고 돈이 되나? 저 그때 그래 생각했어요. 아니, 중고책 사보는 사람도 있나? 중고책을 그것도 온라인으로 팔아가 수익이 되나? 지금은 아마존 셀즈 에브리띵. 그죠? 안 파는 게 없어요. 비비고 만두도 팔고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뭐 햇반도 보내주고 다 아마존에서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마존 뭐 프라임 TV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이 매출 영업 수익에 플러스를 내는 게 주식의 브로커리지 피로만 그러면 이 수익이 나오는가? 아니잖아요. 수수료 계속 인하해주고 수수료 제일 적게 받아요. 키움증권이. 그리고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는 피가로 하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피를 로우로 해준다고 피가로 하면서 막 광고 나오고 1년 동안 무료, 평생 무료. 아니 브로커리지 피가 계속 출혈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 어떻게 이익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키움증권 1억을 매매하면 1,500원이 발생합니다. 증권사에 1,500원의 브로커리지 피가 발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학개미 열풍이라고 그렇게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주식 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안 되죠. 환전하셔야 되죠. 환전은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외환은행 가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은행이 좀 하게 해줬고 증권사에서 무슨 어떻게 환전을 하지?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사신다고. 근데 환전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노다지입니다. 환전. 일단 거기서 환전 수수료로 먹고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주식은 1억을 매매하면 1,500원을 받는데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 1억을 매매할 때 얼마를 받죠? 1,500원입니까? 제가 알아봤거든요. 25,000원을 받더라고요. 네. 수수료를 비싸게 받죠.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 10배가 환전 수수료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야, 키움증권 집 팔아서 사야 되겠구나. 다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동학개미, 서학개미, 중학개미 계속 그죠? 여기 와서 돈 벌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키움증권 주식만 들고 계시면요. 다른 개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고 팔고 주식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벌었다고 할 때마다 나는 증권사 주식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중들이 아까 잘못 알고 있어서 주가가 증시가 거래대금이 우리 증권사 직원들도 다 그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주식이 빠지면 고객 예탁금이 78조 하다가 지금 50조가 깨졌죠.
네, 40몇 조고. 거래대금이 48조 하다가 지금 12조니까. 야, 거래대금이 4분의 1 토막 났는데.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 아마 70%는 감익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뭐야? 그렇게 많이 안 줄었네, 그죠?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환전 수수료. 그래서 이 재무제표 들어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예, 브로커리지가 국내 브로커리지가 있고 해외 브로커리지 있고 성장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프로 TV에서도 뒤에 보면 이제 그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는 미래에셋 그리고 삼성증권, 한투증권 해외 주식은 미래에셋 증권으로 네,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키움증권 쓰시다가 미래에셋 증권 따로 터가지고 미국 주식 하세요? 광고는 저기서 해주는데 결국 미국 주식은 내가 쓰던 키움증권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옆에서 가만히 돈 벌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 그 마켓 쉐어가 있어요. 국내 마켓 쉐어의 부동의 1등이 16년 동안 키움증권이 1등이에요. 10명 중에 정확하게 100명 중에 25명, 25% 마켓 쉐어를 쓰고 있는데 해외 거래 대금의 마켓 쉐어를 조사해 봤더니 30%인 거예요. 네. 돈은 여기서 다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요게 이제 요것도 제가 분기 차트로 해왔구나. 분기 차트에 이제 10분기 이평선 쭉 그고 제가 요렇게 이 회사의 성장성을 이렇게 딱 끊어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중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 거래대금이 10조 하다가 40몇 조 올랐으니까 주가도 4배나 가야 되지 하면서 잘못 생각하면서 오버슈팅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또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 더 나야지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마이너스 46% 빠져 있어요. 고점 대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지고 그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는데 국내 우리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금융자산이 계속 커지면서 미국 주식 하시는 거 계속 커질 거예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주식하는 규모가 계속 커질 겁니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전고점 돌파예요. 이 회사 주식도. 그러면 전고점 돌파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8만 원인데 전고점 돌파하면 지난번에 16만 7,500원이 있거든요. 얼마 가겠습니까? 이번에는 18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이제 박전무가 왜 그렇게 여기서 사세요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또 이제 제가 그리고 차트와 함께 반드시 이제 체크해야 될 항목 그러면서 또 봅시다. 매출이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보는 건가? 이거는 시황 산업이니까 좀 자신이 없어요. 주식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그냥 매출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런 이 매출이 나올지는 몰랐던 거죠. 요렇게 돼 있고 이건 요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익이 이것보다 훨씬 크게 나올 걸 생각하는 거죠. 환전 수수료하고 해외 주식에 대한 그 개인분들의 투자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요 기업 개요 스냅샷에 보면 항상 요 화면을 제가 띄워놓고 있거든요. 딱 차트 보고 오른쪽 와가지고 얘 PBR 얼마인가부터 봅니다. 순자산 대비 얼마에 거래되고 있지? 0.67. 최근에 바닥 대비 7만 원 깼다가 지금 거의 9만 원 왔는데 그리고 배당락까지 있었잖아요. 뭐야, 아직 0.67이네. 그러면 실제로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3.5%나 줘요.
요 밑에 이제 배당을 그동안 꾸준히 줬는지까지 제가 확인은 안 하는데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 보너스도 잘 주고요. 그리고 PER은 3배, 5배. 시총이 2조인데 얼마 버냐? 7천억 벌구나. 그러니까 PER이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죠. 외국인 지분율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 차트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쭉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주주 지분율도 봅니다. 요 바로 위에 보면 대주주는 얼마 갖고 있나. 다우기술이 대주주잖아요. 이런 회사는 뭐 대주주 변동률이 없는데 조그만 종목들, 새로 보는 종목들은 꼭 대주주 지분율을 체크해 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고, 시가총액을 저희 회사에 인턴 오는 직원들, 대학생들이나 보면 무조건 기업 분석할 때 시가총액 적으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다가 키움증권 옆에다가 시가총액 얼마 요거 다 적으라고 해요. 외국인 지분율 얼마. 시가총액 제가 주니어 시절에도 저희 업계 주식 고수 분들은 다 시가총액으로 얘기해요. 그 회사가 2조 시가총액이야. 지금 이익을 2천억 내는데 시가총액이 2조야. 10배잖아. 뭐 3천억 수익 내는데 지금 1조 5천억 밖에 안 해. 계속 완전히 주식 생초보 분들은 그러죠. 8만 뭐 9천원?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 원짜리 추천해주면 싸고, 그죠? 예. 15만 원짜리 뭐 이러면, 너무 비싼 거 말고 좀 싼 거 추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항상 시가총액으로 뭐든지 판단하는 주식을 보실 때도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해외 명품 기업들도 한번 보자고요. 자,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 블랙록. 한 말씀 드렸죠? 네. 뭡니까, 이게? ETF 전 세계 1등. 그죠? 별의별 ETF 다 만들어냅니다. 옆에서 금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ETF 한번 해보세요. 2배짜리 이거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3배짜리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카지노예요, 카지노. 어떻게 보면. 네. 뭐 별의별 거, 비트코인 좋아하세요? 네, 가상화폐 ETF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AUM이 1경이에요, 1경. 20년 전에 이런 ETF 개념이 없을 때 피델리티가 전 세계 1등. 네, 1500조.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ETF로 가시다 보니까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 스트리트. 근데 뭐 얘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웬만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대주주가 누구지 보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ETF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30년 뒤에 살아남아 있을 기업, 30년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남아 있을까, 애플이 살아남아 있을까,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살아남고 지금보다 주가가 또 3배, 4배 더 올라가 있을 회사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명품 기업도 이제 10년 평균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상장이 된 지가 2011년도에 상장이 됐는지 그 점 차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10년 깨지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10년 평균을 깨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저희 회사에 해외 자금을 맡기신 분한테는 이 블랙록을 1등으로 샀습니다. 지금 5년 평균에 싹 갖다 붙여놨어요, 다시. 너무 좋은 회사니까 빠르게 해봐. 그래서 973불 하던 게 500불 갔다가 지금 747불이에요. 50% 올랐어요, 바닥 대비.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기업. 우리가 뭐 이상한 주식, 이거 뭐 로봇 관련주가 어떤가요?
네, 좋은 그런 회사들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제가 국영수부터 잘하자고 했잖아요. 국영수. 예, 큰 기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부터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명품 기업입니까? 명품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스타벅스 10년 평균 보세요. 10년 평균으로 가는데 중간에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왜 요렇게 깨지냐면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이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비싼데 코로나 때 확 빠졌을 때는 와 땡큐. 근데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니까 이익 대비 PER도 높고 좀 배당을 그렇게 아주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좀 확 빠지는 기회를 주는데 10년 평균만 깨지면 사면 되는데 126불에서 68불 갔다가 지금 105불이에요. 플러스 50% 지금 그렇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요 12월 17일 날 우리 포리버티 아카데미에서 한번 단발성으로 설명회 한번 개최했을 때 제가 요 차트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투자는 심리입니다. 심리. 그렇게 2달 전에 대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도 돈이 안 몰리더니 딱 보다가 10년물 국채금리 꺾이고 금리 고점 쳤네? 딱 싶으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마구마구 지금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흐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 투자도 심리입니다. 대중 심리도 알아야 되고 나의 심리도 아셔야 돼요. 근데 MBTI도 다 다르고 하듯이 소심한 사람이 있고 그죠? 되게 대범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성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차트 보면 쌍봉 치고 확 빠졌어요. 네. 마이너스 거의 60%가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이런 주식은 이거 사는 게 맞습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무섭죠. 이것만 봐서는. 이것만 봐서는 별로 안 사고 싶어요. 네, 안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찜한 TSMC 하면서 갑자기 워런 버핏이 샀다고 하니까 사고 싶죠. 그리고 이제 10년 차트를 쫙 봤어요. 이 회사는 뭐야? 5년 평균은 거의 뭐 5년 평균만 깨졌다면 올라가고 깨졌다면 올라가고 그죠? 이야, 참 대단한 회사구나. 그런데 요 5년 평균이 확 깨졌었어요, 이번에. 마이너스 58% 빠지면서. 바로 이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그냥 차트, 일봉 차트 보면서 이러면 못 삽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그죠? 이 회사가 어떤 펀더멘탈을 갖췄는지는 연봉을 보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보여요. 이게 연봉이잖아요. 이 연봉만 봐도 야, 이 회사는 이 업종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구나, 그죠? 독보적인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기업. 점유율 52%,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 업계에 지금 뛰어들고 있으면서 파운드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량 다품종이거든요. 뭐 자동차, 냉장고, 뭐 사물 인터넷 뭐 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뭐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내고 그걸 갖다가 외주를 줘서 생산을 해주니까 독보적입니다. 기술적인 변화. 거기다가 워런 버핏이 딱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사고 싶죠. 근데 떨어져 줄까라고 봤을 때 계속 이 차트를 보면 5년 평균 밑으로는 잘 안 가니까 작년처럼 겁을 줘야 돼요.
페드가 5%가 아니라 6%, 7% 간다라고 얘기해줘야 이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 정도 두려운 뭔가 이슈가 안 생기면 다시 안 내려올 겁니다. 안 내려올 거예요. 네. 그런 걸 알면, 아, 전문의 이걸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연봉으로 딱 보면 이 5년 평균, 그리고 딱 요 클릭해보면 바로 5년 평균이랑 10년, 20년 쫙 뜨거든요. 그러면, 아, 요 5년 평균으로 잘 밑으로 안 가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 담아놓고 5년 평균 깨지면 혹시라도 2, 3월 달에 뭔가 뭐 정말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뭔가 충격이 있으면 혹시 빠지면 사야지. 네, 그렇게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거. 차트 분석, 기본적 분석 굉장히 쉽게 이제 하는 방법 쭉 말씀드렸어요. 방금 TSMC나 애플이나 스타벅스도 매출하고 보면요, 다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차트 분석, 기본적 분석 제가 강의도 해가지고 여러 이런 어떻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서도, 야, 이 강의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매라든지 이런 것만 알고 있다 한들 정말 중요한 거는 세상의 변화예요. 그죠? 세상의 변화고 내가 투자한 기업을 일일이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IR 담당자 만나고 거기 네이버 최 사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인터뷰하고 싶으니까요. 하면 누구세요? 그러죠.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네이버 사장을. 카카오 사장 만나고 싶다고 안 해주잖아요. 근데 신문 기자들이 다 그 인터뷰를 해줘요. 예, 어느 회사의 카카오의 무슨 홍 대표는, 남궁 대표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신문에서 다 기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매일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신문 읽는 습관을 그걸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고기 잡는 방법을 그런 테크니컬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습관이잖아요.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인데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냐? 네. 저와 함께 봐도 되고 혼자 보셔도 됩니다. 근데 혼자 보시면 경제신문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작년 4월 5일부터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신문 기사를 이래 보고 제가 쭉 딱 보고, 아, 요런 게 실제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은 그냥 내수에 이렇게 국한된 은행이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생기기 힘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인리, 최초 안면 인식, 계좌 개설, 동남아 금융 매기된 한국은행, 한국의 은행이 옛날에 시티은행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막 한 것처럼 설마 우리나라 은행이 그것도 이쪽 동남아, 중국 다음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인도부터 동남아, 아세안 여기가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인데, 그래? 여기서 그동안은 베트남이다 어디나 한국 영업소 수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뭔가 걔네들이 가서 뭘 하나? 이런 기사 쭉 읽어보고,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선진 시장에서도 K 핀테크 기술력 통했다. 그래?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이 이런 선진 시장에서도 되나? 총성능력 페이 전제, 카카오 독주, 네이버 맹추고요. 카카오 네이버 투자하면서 이런 기사를 안 읽는다는 거는 그냥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예, 주가 보면서 이런 걸 계속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경상적자 나왔다. 21년 만에 그러면 이게 IMF 전 상황처럼 우리나라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 구조인지 체크해보고, 애플, 퀄컴, 칩 독립 속도 내는 애플, 이런 것도 이제 보고, 6억 넘는 차 불티나게 팔렸다. 롤스로이스가 6,000대 이상 팔렸다고 하면서 최대 실적. 아니,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6억 넘는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 소비가 지금 위축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고, 예.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40분씩. 근데 여기 주의 상황 제가 적어놨죠. 예.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 박전무의 코가 비염이 심해지면서 코맹맹이 소리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듣기가 가끔씩 아주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예, 이래 그냥 뭐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다른 일 하는데 옆에 틀어놓고 듣기가 아주 좋더라.